여러분이 지난주에 읽고 리스폰스 페이퍼를 제출한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켄 리우는 1976년생이고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는 소설의 작가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젊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이 사람은 사실 말하자면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살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변호사이자 프로그래머라는 아주 특이한,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번역자로도 유명해서 삼체라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최근에 휴고상을 받았던 그런 SF 소설을 미국에 번역 소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뛰어난 SF 작가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 읽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웠나요? 재미있거나 혹은 재미가 없었나요? 제가 이 소설을 첫 소설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설명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설이 아닐까 싶어서 이 소설을 골랐고요. 또 물론 재미있고 짧기 때문에 이 소설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종이를 접어주는 어머니와, 그리고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가서야 뒤늦게 그 의미를 깨닫는 아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소설은 얼핏 보면 SF 혹은 판타지의 외면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보아왔던 어떤 심파적인, 어떤 감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 어머니와 아들 간의 이야기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소설에서 더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우리 수업과 연관해서요. 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이 소설이 조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고 또 더군다나 문예창작 전공생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 다 전공하는 분만 계신 건 아니지만 소설을 쓰려고 할 때 우리가 주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요, 현실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재현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문학사를 살펴보면, 우리 인류의 문학사를 살펴보면 꽤 많은 부분이 실제하는, 그러니까 더 리얼이라고 부르는, 실제를 얼마나 더 현실과 비슷하게 모방할 것인가, 이 미메시스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주류 문학의 어떤 역사를 형성해 오기도 했고요. 그 결과가 사실 지금 말하는 리얼리즘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주의 같은 것. 그런데 사실은 문학사를 잘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 더 리얼을 실제와 똑같이 모방하려는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 그 반대편의 노력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뭐냐면 환상적인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 저 너머에 관한 이야기, 저 너머, 내가 가보지 못한 곳, 보물섬, 유토피아 등등에 관한 이야기들 역시 문학사의 전통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 있잖아요. 현실을 충실하게 모방하는 것만이 문학이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문학 전체의 반쪽만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상이나 초현실적인 무언가와 결합된 문학들을 읽을 때 그런 색안경을 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소설을 먼저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문학이란 리얼리티, 더 리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언어적 장치인 것이죠. 이것을 모방하는 쪽으로 가면 리얼리즘이 되는 것이고, 모방하지 않고 비틀고 뒤집고 왜곡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건 소위 말하는 장르 문학 혹은 SF나 판타지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어떤 우열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열보다는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 작품에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낯선 모습을 갖고는 있지만 굉장히 익숙한 신파의 정서를 담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조금 특이하죠. 종이를 접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가 종이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동물처럼 움직이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걸 리얼리즘적으로 해석하려고 든다면, 그러니까 이 종이접기를 하나의 알레고리나 상징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종이 접는 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 모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혹은 모든 종류의 사랑은 마음을 접어주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이 종이는 단순히 종이가 아닌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Objective Correlation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대상에 어떤 감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그 대상만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귀고 혹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반지 같은 거 서로 맞추어서 나누어 끼잖아요. 그리고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반지를 버립니다. 혹은 그 반지를 예를 들어 한강 다리에 가서 던진다고 해볼게요. 그럼 반지를 왜 버리나요? 반지 너무 아깝잖아요. 이 18K 이거 비싸게 주고 맞춘 반지인데 이거 왜 버려요? 다시 팔아서 돈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반지가 내 손에 계속 있게 되면 그건 단순히 반지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이건 객관적 상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화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감정이 들어간 특정한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다리까지 갔는데 이 반지를 빼서 던지려고 하는데 던지지 못했어요. 그럼 이것은 이 금반지가 아깝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헤어졌지만 사실 내 마음은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물질화된 객관적 상관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접어주는 이 종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 종이가 아닌 거예요. 이건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건 편지이기도 하죠. 나중에 여기에 실제로 어머니가 편지를 쓰잖아요. 이건 너무 직접적인 문학적 장치라서 좀 노골적이기는 하지만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편지인 거예요. 왜?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설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민자의 삶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아마도 켄 리우 본인의 어떤 자전적인 사연이 담겨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개한 것처럼 켄 리우는 11살 때 미국에 건너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자면 1.5세인 셈인데 1.5세들이 그 다른 문화권 그리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들이 일정 부분 이 소설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언어도 내 모국어가 아닌 그런 어려움들을 1.5세들이 많이 겪거든요. 지금 이 주인공이 겪는 문제도 그리고 어머니의 언어를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어머니 역시 아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그 소통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통의 문제, 이민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 역시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머니의 편지와 결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어머니가 편지까지 쓴 것이 너무 노골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이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주기는 하지만 조금 현대문학들이 보통 하는 아주 세련된 결말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현대문학으로 갈수록 결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근대적인 방식의 해결을 하는 것이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근대 소설이 아니라도 위대한 소설들과 그리고 현대의 소설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결말 부분에 가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 버려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20세기 초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근대의 환상 그리고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 같은 것들이 깨지게 되고 인간성 자체를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실존주의가 등장하고 모더니즘과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확실한 것은 없다,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현대문학의 한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비추어 보면 이 결말은 조금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좀 오그라드는 결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가 쓴 어떤 글씨, 사랑할 애자죠. 그 글씨와 주인공이 하는 행동, 이 두 가지가 함께 포개진다고 하는 것, 이 글씨를 함께 씀으로써 포개진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그리고 울림을 지니고 있는 결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환상적인 표피, 환상적인 외면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현실에서 잘 느끼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떤 감정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 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만시지탄이라고 부르는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끊겨졌을 때, 분리됐을 때 비로소 깨닫는 그런 후회 같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초현실적이고 낯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낯선 감정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 어떤 문학이 있는가 하면 이 소설처럼 환상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익숙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문학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문학을 폄하하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양쪽 다 성립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문학도 가능한 것이고요. 환상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익숙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문학도 가능한 것이죠. 다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익숙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굳이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낯선 것을 가지고 와서 낯설게 느끼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러면 아마 우리의 공감대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자, 이 하나의 소설을 통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문학, 우리가 쓸 수 있는 소설, 우리가 할 수 있는 글쓰기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방하든지 모방하지 않든지, 현실적이든지 현실적이지 않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흐르고 있고 전달되는 감정들은 우리가 익숙한 감정일 수도 있고 익숙치 않은 감정일 수도 있고 이것들이 서로 어떤 조합을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유형의 문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수많은 작품들을 읽게 될 텐데 이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을 읽은 것처럼 조금 더 폭넓은 이해 그리고 내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종류의 문학을 포용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장점들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의 장점인 환상적인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리고 이 환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미있는 디테일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글쓰기에 적용한다면 아마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글쓰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 다음 주에 만나요.